안녕하십니까. 6.25 기똥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제31탄은 적치하에서 국민들의 처참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탄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유린되며 적의 수중에 들어간 후에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과 38도선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움에 밀려나오다 결국은 한강도 건너지 못한 국군의 주력 부대들까지도 한강 이북에 그대로 갇히고 만 것은 대한민국의 전쟁의 대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정부의 무계획과 무성의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산치에 3개월 동안 선량한 시민들이 겪었던 고초와 곤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건국과 반공투쟁의 선봉에 섰던 각계각층의 저명인사와 정부 고관들도 우선 자기들 목숨부터 살아야 할 판이 되고 말았다고 그래요. 북한 공산군은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곧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켜 수많은 반대 인사들을 직결 처단과 인민재판 등을 통해서 살해 혹은 투옥을 했다고 그래요. 과거에 어떤 죄가가 있든지 간에 자수하는 사람은 불문에 붙일 것이며 관대히 처분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여 여기저기 방송을 하고 다니고 붙이고 다녔다고 그래요. 반대 색출을 위해서 자수라는 교묘한 함정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러한 기만적 솔책에 속아 은신처에 숨어있던 수많은 인사들이 머리를 굽신거리며 자수하는 비극을 빚어냈다고 그래요. 몇몇 대표적인 인사를 말씀드린다면 전 내무부 장관 김효석, 청년방위단 고문 송호성 장군, 국회의원 조소왕 등등 많은 인사가 자수했는데 이들은 나중에 대부분이 납북과 인민재판을 단두대에 세워져 가지고 학살의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동란지 제1권에 기록된 인명피해를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 16만 5천 명이 인민재판이나 기타 방법으로 무자비한 학살이 되었으며 12만 2천 명이 이북으로 납치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치하 3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인민재판이라는 미명 아래 총으로 쏴 죽이고 몽둥이로 패 죽이며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국민들의 처참한 생활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몇 날 며칠을 해도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모윤숙 씨가 본인의 자서전에 비교적 상세히 자신의 적치하에서 생활했던 모진 고통 3개월 동안 당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6월 27일 저녁에 모윤숙 씨는 정동에 있던 KBS 정은국 보도과장 김현수 대령과 함께 방송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김 대령은 메가드 사람과 내일 28일 날 서울에 설치되니까 시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식의 방송을 했고 모윤숙 씨도 국군은 잘 싸우려는 애국시를 만들어가지고 낭독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방송을 믿고 숱한 서울 시민들이 정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방송만 믿고 말입니다. 피난도 가지 않고 서울 시내에 갇혀 있어가지고 무진장 고생들을 했다고 그래요. 여하튼 그날 밤이 깊어오니까 방송국 밖에서는 처음 듣는 총소리가 다다다다 하고 울리더래요. 총성이 점점 더 가까우고 요란하게 들리자 김 대령은 그때서 모윤숙 씨를 부르더만 오 선생 먼저 빨리 피난하십시오 하면서 미세기 도는 하얀 알 6알을 보여주면서 새알을 자기에게 주더랍니다. 이 새알만 먹으면은 정말 위급할 시기에 욕을 안 보고 편히 죽을 수 있다면서 새알을 나눠 주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넣은 다음에 파마머리를 풀어서 쪽머리 비슷하게 하고 위장을 했다고 그래요. 수건으로 동해가지고 편장을 하면서 방송국 정문을 나서는데 강화문에는 벌써 적 탱크가 와 있더라고 그래요. 길 옆 골목을 따라서 회원동 쪽 집으로 막 다른 박질 치러 가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공산군이 벌써 자기 집을 한 차례 습격한 뒤였다고 그래요. 따발총을 난사한 모양인데 복도에 총알이 우박처럼 쏟아져 있더래요. 그래서 외동딸 명선이가 생각나서 외동딸 명선이는 13살 먹었는데 다락방 속에 숨어있다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나오더래요. 이미 저승사자가 자신의 뒤를 바짝 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느꼈다고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김일성은 남쪽에 가거든
네 사람의 여인은 꼭 잡아오라고 공산군에게 특명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 네 사람의 여인의 이름은 바로 임영신, 김환란, 박순천, 그리고 모윤숙, 이렇게 4명이라고 그래요. 6.25 전에도 북한은 3명의 자객을 보내가지고 모윤숙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자기 옆에 앉아 있었던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박사 부인이 먼저 맞아가지고 자객들한테 변을 당해가지고 생명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에서는 모윤숙 씨에게 경호원 1명에다가 운전수와 지프차를 붙여줘가지고 항상 그렇게 같이 다녔다고 그래요. 모윤숙이 공산당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전에 유엔 조선위원회 의장인 KPS라는 것이 있는데 메논 씨, 인도인입니다. 이승만 박사 편을 들게 하는데 큰 몫을 했고 조병호 박사 등과 함께 파리에 1947년 유엔총회로 하여금 한국 정부를 승인하도록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 입장에서는 모윤숙 씨가 상당히 얄미웠겠죠. 사실 메논 의장은 처음에는 한국의 지도자로 김규식 박사를 추대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군에 잡히면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윤숙 씨는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경호원은 벌써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치고 집에 없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급히 지하실에 들어가서 평소에 저명인사들로부터 받은 편지 뭉치와 이런 각종 자료될 만한 것을 전부 땅에 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추는 이광수 선생과 영문학자 장기재 씨로부터 받은 편지 7통만 가슴에 딱 간직했다고 그래요. 이 편지 내용은 그 내용과 문장이 아주 아름답고 좋아서 나중에 책으로 출판하라고 아끼던 것이기 때문에 추는 이광수 선생의 서신은 교훈적인 내용이 많았고 장 씨의 그 편지는 연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꾸눈의 장 씨에 대해서 자기는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스카 와일드를 전공한 영문학자였기 때문에 그 글만은 퍽 소중히 여겼다고 그래요. 28일 새벽에 4시쯤에 7통의 편지 오고 돈 3,000원 그리고 김대령이 준 극약 세알을 허리춤에 딱 넣고 팔목에는 메논 의장이 기념으로 준 금시계를 차고 남산 쪽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20m쯤 뒤에서는 운전수하고 명선이 딸을 뒤따르게 하고 거리를 두고 따르게 했다고 그래요. 모녀가 함께 가다가 잡히면 다 죽으니까 자기가 잡히더라도 딸만은 살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어 자기 딴에는 단단히 변장 타고 남산을 올라갔다가 신촌의 김한련 박사댁에 가려고 남대문 쪽으로 내려올 때라고 그래요. 이때 모윤숙 씨는 몸서리 치는 광경을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봤다고 그래요. 북한군 그 대열들이 오토바이를 잘 몰고 타타타하고 질풍노도 광풍처럼 깃발을 인공기를 달고 흔들면서 호기 있게 행진하고 길가에 가는 시민들이 어느새 마련했는데 적기들을 흔들면서 근데 인공기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더래요. 어제까지 태극기를 든 대한민국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 이렇게 마음이 변했느냐. 참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랍니다. 서울 시민은 무서운 변절에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래요. 그리고 서울역 쪽에서 국군포로 약 200명에 대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벌이고 있더래요. 가서 보니까 서울역 본관 옆으로 들어서면서 오른쪽에 석탄더미에 창고가 있는데 따발총으로 마구 난사해서 시체를 그 창고에다가 인탄 창고에다 쳐 집어넣더래요. 명선에게 야 엄마가 잡히거든 너는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몇 번이고 판단히 일러주고 역시 모윤숙 씨는 거리를 두고 걸어서 그날 저녁에 마포 강변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혹시나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수원이나 대전으로 찾아가서 임시정부를 따라갈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배가 어디가 있어야지 없더랍니다. 그 중에서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자기를 힐끔힐끔 몇 번 찾아보더래요. 그러면서 모윤숙 선생님이시죠 하고 그러더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재신부 기계과 직원인 김재은이라는 사람인데 아주머니 시를 너무 좋아해서 아주 늘 애도가고 있다. 이렇게 울면서 그제서야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놓이더래요. 그럼 자기 집에 숨겨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3일 동안 지냈는데 거기 가서 온다는 국군은 안 오고
공산군들이 계속 집집마다 수색 오르고 돌아다니고 뭐 인민재판이니 뭐냐고 웅성거리고 시작하니까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알고 김씨도 자기도 살아야 하니까 아주머니 제발 제 집에서 좀 나가주세요 이러더라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숨겨준 것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인사를 하고 2대 총장 김말람 박사댁을 향해서 나섰다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시했다고 그래요. 김 박사댁 입구에 도착해 보니까 공산군이 꽉 차서 북적북적 하면서 세간살을 다 꺼내가고 된장을 퍼내가고 간장을 꺼내가고 심지어는 소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정신없이 피해가지고 애기산 쪽으로 숨어 들었다고 그래요. 그날이 7월 1일인지 2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해가 진 다음 운전수 김씨를 시켜가지고 신촌에 있는 친구 피 여인 집에 가가지고 영어로 피입니다. 이니셜로 피 여인 집에 가가지고 집 적삼 두보라고 먹을 것 좀 얻어오라고 시켰대요. 이미 경호는 도망가 볼 거 없고 운전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운전수를 통해서 심부름 시켰는데 30분쯤 있다가 운전수 김씨가 헐레벌떡 맨손으로 뛰어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피여인이 야 윤숙이 있는 곳을 빨리 대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내무소에 집어넣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요. 겁에 질려가지고 요 뒷산 애기산에 숨어있다고 고시시각에 가르쳐주고 그냥 도망쳐오는 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피연으로부터 처음 받는 배신감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같이 피여인은 시를 쓰던 문단의 동지요 이화 예전 영문과의 3년 후배이며 다정한 친구인데 이렇게 나를 그냥 먼저 고발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니까 정말 한심하고 배신감이 들던 생각이 너무 앞을 가려가지고 슬프더랍니다. 더욱이 6월 24일 밤에 모윤숙 씨 집에 가지고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그 저녁에는 자기 운전기사를 시켜가지고 집 부차로 자기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모윤숙이가 중범자인데 이 산속에 숨어있다 이대로 보는 대로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안내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방송에 나오더래요. 벌써 그자들이 산을 다 포위하고 물론 피여인의 밀고로 그자들이 전부 다 일시에 산을 포위하고 동원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윤숙 씨는 세절사 쪽으로 내려오는데 공산군이 프레시를 얼굴에다 후레시를 확 비치면서 잡더래요.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래요. 그리고 두 공산군들이 칼을 뽑아들고 한 녀석은 천연색 사진 한 장을 내보이며 아마 이런 여자 산속에서 못 봤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함경도 사투리를 묻는 거더래요. 들여다보니까 1947년에 조병옥 박사 등과 함께 파리의 유엔 총회에 참석했을 때 자신이 찍었던 사진만 얼굴만 딱 오려내가지고 회원동 집을 나올 때 2층 방에 그 수집장에 다 넣어놨는데 그걸 다 뒤져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자들이 벌써 자기 사진을 오래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수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머리끝까지 덜덜덜 떨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산군들은 자기를 빤히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떠느냐고 묻더래요. 가만히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그래요. 해가 지니까 이 모시적삼 하나 있고 춥지 않는겨? 라고 말을 했더니 또 사진을 얼굴에 바짝 들이대면서 이런 여자 못 봤는가 이렇게 하고 묻더래요. 뭐로? 난 뭐로? 나는 예명원인데 평양에서 왔다니? 그러니까 공산군들과 함께 예명원인데 평양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함경도 사투리로 시침을 뚝 떼고 말을 하니까 이때 함흥에서 10년간 살았기 때문에 지방 사투리가 낯설지 않았는지 공산군들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럼 빨리 집에 갑세! 하면서 손을 젓더랍니다. 이거 풀어줬다 이거예요. 여기서 1차 위기를 벗어났다고 그래요. 친구의 밀고로 2대 뒷산에서 그자들에게 포위됐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어디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또다시 신으러 왔다고 그래요. 전에 금난다방에 있었던 광장을 지나는데 5, 60명의 문인들이 손을 묶인 채로 쭉 줄 서 있더래요. 그 문인들은 전부 다 모윤숙 씨 얼굴을 다 아니까 모윤숙 씨가 얼른 눈에 팍떡 띄는 것이
그 중에서 가장 키가 큰 그 아는 사람이 서 있더래요. 김씨인데. 그래서 자기는 바로 외면을 하고 그분의 뒤를 빨리 지나갔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제발 제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지 말았으면 하고, 그런 생명에 대한 야속한 이기적 본능이겠지만은 그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따로 손을 잡고 막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자수했던 전 내무부 장관 김효석 씨의 녹음 방송이 길거리를 퍼지고 있더래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을 모인수 씨가 지금 책에다 기술한 내용을 보면은 나는 전 내무부 장관 했던 김효석이 올시다. 대한민국은 끝장이 났으니 모두 자수합시다.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공포와 착잡한 심정으로 무턱대고 걷는데 운전기사 김씨가 아래 친구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손자고 하더래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운전기사를 따라가는데 동회장을 지낸 그 집 주인은 김노인인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딸과 사위 등 10여 식구가 작은 집에 살고 있더라고 그래요. 김노인은 자기 신분을 금방 알아보고 우선 숨어 있으라고 고맙게 일러줬지만 그 집 사위나 딸들은 아주 차가운 눈빛이었다고 그래요. 이 집에서 9일 동안을 지냈다고 그래요. 사위, 딸, 꼬마들까지 해서 이 집 식구가 10명인데 자기들 일행 3명까지 합치니까 오막살이 같은 이 집은 복작복작되고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빈민굴처럼 돼 있어가지고 집들이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신 생활에 하루하루가 정말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했다고 그래요.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여기서부터 자기 운전사 김씨 태도가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재수없게 하필이면 아주머니 차를 운전해서 잡히면 내가 죽게 됐다고 후회인지 공갈인지 모를 소리를 불편하게 자주 내뱉으면서 소주는 한 방 사다 먹어야 되니까 돈을 내라고 자꾸 윽박지르더래요. 그래서 1,000원을 술값으로 주었다고 그래요. 이 집에 버텨서라고 도착하자마자 너무 궁색하게 사니까 2,000원을 다 주었는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나온 돈 3,000원 바닥에 놔버렸다고 그래요. 사실 운전사 김씨는 처음부터 국군이 곧 들어올 테니 아주머니를 계속 모시겠다고 차진해서 나섰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운전기사는 그 김노인 사위와 함께 밖을 돌아다니고 오면 그때마다 태도가 갈수록 달라지더래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동인민위원회나 여명위원들이 해가지고 하부 조직이 강화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골목마다 더 커지고 설치더래요. 그리고 철저한 가택 수색과 인구 조사가 시작되고 자기가 숨어있던 집도 곧 조사를 받게 될 테니까 집주인 김노인이 자기를 살짝 부르더만 각동 여성 동맹이 모윤숙이를 찾으라는 지령이 내려와서 가택 수색이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니까 빨리 내 집을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막상 집을 나오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운전사 김씨는 소주를 먹고 와서 어디 떠나주세요. 나는 자수해서 살 길을 찾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이때까지만 해도 운전기사가 한가득의 양심과 의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참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진퇴유곡에 빠져 있을 때 시골에서 왔다는 김노인 집에 왔던 손님이 있었는데 친척인 신노인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저가는 사정을 듣고요. 갑자기 한 줄기 광명이 비치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그의 환갑을 지냈다는 신노인은 망태기에 오이오고 호박 몇 개를 내가지고 와서 김노인 집에 주고 가던 길인데 자기의 딱한 사정을 듣고 광주에 모랫골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모랫골 산속에 같이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더래요. 모인숙은 13살 먹은 딸만 명선이만 데리고 그냥 그 집을 무작정 따라 나섰다고 그래요. 그때가 7월 중순의 새벽인데 동대문에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온통 도배질을 한 데다가 거리마다 자수하라는 벽보가 붙어있고
방송 소리가 골목을 막 진동했다고 그래요. 새벽이어서 거리에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데도 마이크가 왕왕 울리면서 이제 부산만 남았고 이승만이는 죽었다. 이제 박순천과 장택상도 자수했다는 등 뉴스를 보도를 해요. 이 소리를 듣고 문득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로 망했구나 하면서 정말 차라리 자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만은 모윤숙이는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한번 피해보자 해가지고 그자들의 마이크 방송이 거짓이라는 것을 나중에 들통이 나기도 했지만은 까딱하면 속을 뻔했다고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 방송을 듣고도 지하에 숨어있던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속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나루까지 가는데 이미 고무신 밑창이 다 떨어져서 발바닥이 퉁퉁 부어오르더래요. 아픈 발목을 질질 끓으면서 한낮에 지금의 워커힐 못 미쳐가지고 화양동 도착을 했는데 어느 집에 들려가지고 점심을 얻어먹었다고 그래요. 모윤수 씨는 이때에 친절하게도 밥을 준 이곳 동민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휴전 후에 바로 이 동네에서 그때 당시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집을 얻어가지고 같이 한동안 살았다고 그래요. 신노인은 앞서가면서 아무래도 아기 어머니가 우리나라 임금님 이승만 박사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임금님 편 같은데 나는 땅떡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농사를 지어먹는 가난한 농민이지만 그 농민들을 잘 살게 해준다는 공산당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딸의 그러니까 모윤숙 씨 딸 명선양하고 같이 가면은 더 사람 눈에 띄니까 눈을 딱 감고 딸을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어땠겠느냐고 묻더래요. 자신도 언제 잡힐지도 모르니 차라리 딸 애하고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어디 보낼 곳이 뭐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슬픈 마음으로 강나루를 건너는데 정말 공산군들이 신호로 행진에 들어오더랍니다. 이때 미군기가 낮게 날아와서 기총소사를 빠바바바고 지나가더래요. 엎드려다가 엉겁게로 고무신짝을 한쪽을 강물에 빠뜨려가지고 둥둥 떠나보내고 말았다고 그래요. 맨발로 걸으니까 발은 자꾸 부어올라 피가 흘리더래요. 다리를 건너서 얼마쯤 가다가 이러다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딸하고 헤어지기를 결심했다고 그래요. 명선아, 엄마가 너한테 이야기했는데 청량리 친구 집으로 찾아가 보라고 주소지를 적어줬다고 그래요. 모녀는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오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명선이는 어머니 전쟁 끝나면 다시 만나는 거죠? 어머니 전쟁 끝나면 다시 만나는 거죠? 하면서 자기 얼굴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결심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하는 그런 눈빛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광나루 쪽으로 되돌아가더라고 그래요. 그는 딸의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울면서 산과 하늘이 맞부딪혀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물거려가지고 얼마쯤 정신없이 울고 가다가 주막이 나타나는데 신노인이 그 노대야에다가 그 노세수대에다가 찬물을 받아와가지고 마루 밑에 놓으면서 아주머니 여기 앉아가지고 발을 좀 씻으라고 하면서 막걸리를 어디서 한 사발을 갖다 주더래요. 주는 대로 정신없이 한 사발을 들이켰는데 잠시 있으니까 정신이 아물아물하며 눈에 밟힌 것은 딸 명선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떠올랐다 사라지니까 또 눈물이 나더래요. 사람들이 괴로울 때 술 마시는 심정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집신 한 채를 어찌어찌 해서 집신 한 켤레를 어찌어찌 해서 얻어 신고 신노인의 뒤를 터벅터벅 밟고 따라가면서 수수밭 고랑도 지나고 무덤들이 있는 공동묘지도 지나고 나지막한 산도 넘고 들을 건너서 해질 무렵에 드디어 광주의 모래골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10여 채의 초가집이 드문드문 서있는 깊은 산골에 도모산골의 마을이었는데 신노인이 멀찌감치 서서 야, 이 아주버니를 우리가 숨겨주자 하고 딸한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딸은 영등포에 시집 갔다가 소박을 맞아가지고 아기 하나를 데리고 친정집에 와 있다는 말을 오는 길에 신노인이 해줘가지고 그거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건강한 몸집에 코끼리처럼 뚱뚱하고 표독스럽게 생긴 억세 보이는 그 딸 여자는 대뜸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여자를 데리고 오면 이 세월에 누구를 죽일 줄 아느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힐끔힐끔
모윤숙 씨를 쳐다보더래요. 잘 됐다. 이제는 서울연대를 부려먹을 시대가 왔구나 하면서 거친 소리를 내뱉더니 자기를 따라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수수 털어서 방아 찍고 밥할 수 있어? 하면서 밥만 찍거리로 신문을 하더랍니다. 프라이드고 뭐 체면이고 찾을 때가 어디가 있을 때가 아니가지고 다 예 저 잘할 수 있어요. 얼른 거짓말 했다고 그래요. 당장 8개월 된 자기 아기를 자기 등에 턱 엎어주면서 밥을 지으라고 하더래요. 이때부터 영락없이 그 집 식모가 된 거라고 그래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날 저녁에 보리밥을 타고 설고 덜 익은 삼층밥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령을 했더니 저따위 쓸모없는 년들은 서울년들은 다 평양으로 내보내 잡아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욕설을 퍼붓고 이날부터 자기에게는 모든 집안일을 다 맡기고 자기는 여명원이어서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나돌아다니더랍니다. 항상 아이를 업은 채 수술을 털고 맷돌질을 하고 방아를 찢고 하면 온몸에 손이 붓고 기운이 없어 쓰러지기가 몇 번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딸은 또 서울년 운운하면서 욕을 하면서 너 아니더라도 서울년 식모들 많이 잡아도 일을 시킬 수 있다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밥도 안 주고. 딸은 이런데도 착하기만 하던 그 신노인은 멀리서 찍소리도 못하고 바람만 보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딸이 나가거나 잠이 들면 밀가루를 퍼서 이웃집에 가서 풀죽을 써가지고 자기에게 몰래 갖다 주더래요. 내가 딸 면전에서 심한 구박을 받으면 정말 멀리서 눈물을 콕콕 찍어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 평생에 순수한 인간의 고마움과 그 사랑을 이때처럼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모윤숙 씨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서울 살다가 소방받고 온 딸을 뒤틀어진 일종의 계급의식에 불타올라 보복심에서 자기를 못살게 굴었고 호라비인 자기의 아버지를 정말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여기까지 동정하면서 데려왔는데 아버지한테까지 막말을 해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달포나 한 달 반이나 같이 계속 지내면서 버텨냈다고 그래요. 그날 그 신노인에게 주었던 그 시계가 있었는데 바로 그 유엔의 대표로 있던 매구 씨한테 받았던 금시계를 팔에 팔아서 쓰라고 주었다고 그래요. 3,000원 나중에 그 신노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3,000원에 팔았다면서 밀가루 떡 6개 오고 그 실바지 속옷을 사다 주더라고 그래요. 나머지 돈으로 밀가루를 사다가 숨겨놓고 자기가 밥을 못 얻어먹을 때는 풀죽을 쏘아서 주고 이때쯤 자기 옷은 완전 걸레가 다 되어 있는데 새벽이면 추워가지고 못 견뎌가 있더래요. 그래서 장롱 속에 있던 그 집 딸 여자 부인 아주 코끼리 같은 여자 있잖아요. 그 적삼 20번이나 있는데 한 벌 정도 꺼내 입고 싶었는데 정말 그거 꺼내 입다 걸리면 진짜 차마 그거든 못 하겠더래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광주 모래골 산골에도 어느새 가택 수색 선풍이 불어가지고 어느 날 밤 공산군이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그래요. 신노인이 놀래가지고 그냥 마른 풀립단 속에 자기를 감춰줘가지고 무사했다고 그래요. 그 이튿날도 공산군이 또 왔는데 신노인은 장독대 물독 속에 들어 숨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도 그것 때문에 무사했다고 그러고 신노인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콕콕 공산군들이 풀숲이고 어디고 콜콕 찔러보고 가는데 걸렸다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노인은 건너편에 있는 자기 집에 다른 집에 가서 있으라고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망했구나. 공산군들이 여기까지 와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 기사를 냈던 김씨가 와가지고 김간호이 와가지고 야 대한민국은 망했다. 내 식구들 네 식구들도 다 자수했어. 우리를 따라 내무소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반말짓거리 윽박지르더랍니다. 그래서 모윤숙 씨는 나는 죽어도 자수는 안 하겠다고 했다니까 사지를 끌고 나가지고 논바닥에다 패댕이를 치면서 따귀를 때리고 막 짓밟고 그러더래요. 참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서럽더래요. 그래서 운전사는 너 태우고 다녀서 나도 완전히
그 한패로 몰려가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나는 내무서에 자수를 했는데 너를 기어코 잡아가야 된다라고 고함고함을 치더랍니다. 이때 신노인이 달려와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쩡쩡 울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어요. 야 이놈아, 공산당도 사람이면 인정이 있어야 할 건데, 응? 이놈아, 이렇게 서로 잡아먹는 법이 어디 있어? 하면서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 운전사는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는 이제 내무서에 끈아풀이 돼가지고 할 수 없다고 대들더래요. 그리고 가진 고생 끝에 이 녀석들한테 잡혀가다니 하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분하고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래서 오윤숙 씨는 엎어진 채 꿈쩍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운전기사 했던 김가놈이 내무소원을 데려와야겠다면서 산을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더래요. 이 틈을 타서 무작정 산등산을 타고 향해서 내달렸다고 그래요. 도망갔다고 그래요. 비틀거리면서 얼마를 뛰다가 남한산의 어느 골짜기에 닫았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생활은 완전히 짐승이 되고 거지가 됐대요. 아무 풀이나 아무 껍질이나 닥치는 대로 뜯어먹고 벗겨먹고 그랬대요. 그래서 얼굴이 부항이 나가지고 붓고 설사가 그칠 사이가 없더래요. 참 배고픈 만큼 서러운 고통은 없더라고 그래요. 새끼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제는 죽어야 할 때가 왔나 보다 하고 허리춤에 간직했던 극약을 꺼내 보았다고 그래요. 형태는 그대로 있지만 땀에 젖고 부스러져 있어가지고 이때 있어가지고 참 먹을 수도 있을란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때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하얗게 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그대로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더래요. 이제는 국군이 입성하게 됐다. 국군이 유엔군하고 입성하게 됐다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떠들어가면서 지나가더래요. 반실성한 사람이 됐더래요. 그 사람도. 하긴 그 사람 눈에는 자기도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산에서 헤매다가 그동안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반갑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춘원 이광수 춘원 선생과 그다음에 장기재 씨의 편지 선생 그 7통 편지를 몸속에 숨겨가지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모윤숙 씨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언제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편지 7통을 몽땅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광주의 남한산 그 계곡 쪽에서 말입니다. 배고픔, 고독, 밤과 새벽의 추위 속에 죽어가는 몸이면서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죽겠어요. 갑자기 그분이 북으로 끌려가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걱정에 앞서고 또 그 청량리로 홀로 간 딸의 모습도 아프도록 가슴이 시리고 그 참 먹먹하더래요.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윤숙 씨는 춘원 유광수 선생을 아마도 흠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서 총소리가 요란히 나더랍니다. 요란히 나더래요. 그래 어쩔 수 없이 피해가지고 이러다가는 또 죽겠다 싶어가지고 한고개를 넘어갔을 때 바지 저고리로 변장한 20세 안팎의 북한 공산군 3명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을 거꾸로 맨 이들과 3일 밤낮을 산속에 지냈다고 그래요. 모두들 함경도 단천 청년들인데 그중 한 녀석이 자기를 모윤숙 씨를 보고 고모 같다면서 무척 따르더래요. 고모 하면서 나도 고향에 이북에서 가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더래요. 자기는 허탈 상태로 김일성에게 속았다면서 국군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 이제는 자기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그런 말 하더래요. 이때만은 사상도 없고 편견도 없이 모두가 다 대한의 아들이고 딸이고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따스한 정인간미도 느꼈다고 그래요. 이 청년들이 밭에서 콩을 꺾고 와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함께 손바닥에 비벼가지고 먹는데 그때 콩맛이 너무나 맛있고 꿀맛이었다고 그래요. 이들과 헤어진 다음에 모윤숙 씨는 자기가 있던 계곡의 양쪽 산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울리더래요. 이쪽 저쪽에서. 그러니까 공산군과 그 다음에 우리 국군하고 총이 싸움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하필이면 유엔군이 상륙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피하의 게릴라들을 싸우는 줄 생각했는데 자기 위치는 공산군 쪽에 있기 때문에 유엔군이 그냥 국군이 손 종알을 맞으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래도 죽거나 저래도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었기 때문에 품속에 숨겨놨던 약 세알을 물로 집에 입에다 넣고 물로 오물오물하면서 삼켰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본인은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요. 어렴풋이 정신이 드는데 누가 발길질로 툭툭 걷어차면서 영어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거 스파이 같더라고 말이에요. maybe spy? maybe spy? 아마도 스파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래요. 그래도 모윤숙 씨는 자기가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생겼는지 갑자기 영어로 No, no, I am Korean. No, no, I'm Korean. 하면서 연발을 하면서 눈을 비시시 떴더니 미군들이더래요. 극약이 그동안에 땀에 젖은 데다가 부셔져서 약기운이 약해져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이때 미군과 함께 있던 오모 소령이 나타나서 자기의 신분을 알아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17년대 백인엽 장군 부대로 인계되면서 모윤숙이가 살았다는 보고가 정일군 참모총장한테까지 직보가 되고 정일군 참모총장은 이승만 대통령에까지 올라가서 바로 전달이 됐다고 그래요. 이때 모윤숙 씨에 대한 신변에 대한 문제는 부산 피난민들한테는 이렇게 다 퍼졌다고 그래요. 자기는 적에게 잡혀가지고 모윤숙 씨가 사지를 찢겨서 죽었고 목은 잘려가지고 제작거리에 내걸렸다는 그런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은 정일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호해주라고 지시를 해서 수원으로 가서 정 총장을 만났다고 그래요. 다시 백인엽 장군 지프를 타고 서울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김창룡 장군이 적치하에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냐고 그 주요 인사들을 소공동의 어느 빌딩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 나중에 한참 들어보니까 박순천 여사가 들어와가지고 두 손을 잡고 서로 울고 김상돈 씨는 장발천처럼 수염을 덥수룩하니 기르고 나타나는데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집 천장 속에서 꼭꼭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며칠을 있다가 9월 30일쯤 됐는데 경무대에 가서 이 박사를 만났다고 그래요. 어찌나 분하다는 생각에 반가운 생각보다도 분하다는 생각에 복받치는 서름 때문에 달리들어가지고 넥타이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고 그래요. 마구잡이로 앙탈을 부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나를 부려먹고 막판에 방송을 시키고 혼자만 살려고 도망가요? 혼자만 피난 가려고 도망가요? 이러고 바락바락 악을 썼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나는 분해서 못 살겠어요 하면서 복도에 대굴대굴 뒹굴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자기를 보고 좀 점잖게 고정하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못마땅해요 그 소리도. 그래서 지금 내가 예의를 찾게 됐냐 이렇게 부인에게 대들었다고 그래요. 이 박사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않고 숙연한 표정으로 눈만 끄뻑끄뻑하면서 나도 피난을 가려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날 27일날 헌병 넷이 와가지고 내 사지를 번쩍 들어서 차에 태워서 갔어. 이렇게라고 변명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신성모 국방장관을 부르더니 윤숙이의 딸 애들을 천국을 뒤져서라도 빨리 찾아주라고 특명을 내리더래요. 10월 초순에 철원 군방 어느 시골집에서 방아짓던 명선이 딸을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2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고 그래요. 명선이는 청량리 친구집도 찾기는 찾았는데 결국 거기서도 푸대접 해가지고 다른 집에 식모로 가가지고 강원도 철원까지 흘러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10월 중순께 메가더 사령부에서 모윤숙 여사가 정말 공산치하에서 헤맨 것을 기록영화로 찍겠다고 해서 미군 보도원 20명과 함께 숨어있던 코스를 역으로 다니면서 특히 모래골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흔적을 다니면서 촬영을 했겠죠. 모래골까지 갔더니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대요. 신노인의 딸은 그렇게 고박을 했는데 모윤숙 씨를 보더만 아주 피하더래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회연동 자기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아기를 업은 채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큰 덩치를 엎드리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울더래요. 모윤숙은 친노인에게는 그때 당시에 만나가지고 모래골에 가가지고 집을 수리를 해주고 소도 사주고 농토를 사주었다고 그래요. 그 밖에 신세진 모든 분들에게도 일일이 찾아서 인사를 다 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배신했던 노모 여인은 문단 후배 아니었겠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몹쓸 짓을 수없이 했는데 수복 후에 재판을 했는데 사형원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문인들이 가명운동을 해가지고 20년으로 가명을 했다고 그래요. 가명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병보석으로 나왔지만은 병원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운전사 김씨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모윤숙 씨를 찾아다니면서 내무소에 끌고 와서 신고를 하려고 그러고 걷어차고 밟고 말이에요. 패고 그랬는데 북한 공산군으로 들어갔는데 의용군으로 들어갔는데 지원해 갔는데 나중에 결국 살 곳이 못하니까 탈출해가지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빌빌 거려가지고 다 죽은 몸으로 모윤숙 씨를 찾아왔길래 성모병원에다가 입원시켜 주었는데 결국 얼마 못 가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후일에는 은혜를 진 분들한테 모윤숙 씨가 전부 다 신세를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또 찾아와가지고 모윤숙 씨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소문을 났는지 어쩐지 몰라서 돈을 더 달라고 자꾸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상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모윤숙 씨가 그렇게 3개월 동안 피난 다녔던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쭉 책을 읽어보면서 저도 그냥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모윤숙 씨의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좀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까 총소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경기도 광주 산골에서 적군과 그 다음에 우리 유엔군과 연합군이 합쳐가지고 총소리 다닥 나는데 그 총소리 그 전쟁터에서 광주 산속에서 죽었던 그 군인의 시체를 보고 그 멀리 산속에서 벌어진 총소리가 요란히 나는데 이튿날 그쪽을 다시 모윤숙 여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국군의 소위 계급장을 단 청년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 얼굴 잘생긴 얼굴에 아직도 하룻밤 사이니까 얼굴은 변색이 안 돼가지고 산 사람처럼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눈을 살포시 쓰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입도 뭔가 할 말이 있는지 입을 살짝 벌리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아유 미친 듯이 모윤숙 여사는 젊은 소위의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를 써가지고 읊었다고 그래요. 아주 긴 시인데 일부만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이제 31탄을 마칠 시간입니다. 그 유명한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이거를 긴 시기 때문에 서두만 낭송을 하겠습니다. 산 옆 외딴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치었노라. 질시가는 구름과 온수가 밀려오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 드디어 숨지었노라. 구독자님 여러분, 이제 6.25 길동기도 물러가겠습니다. 제32탄에서는 공산군의 후방 조직과 행정 그리고 투옥과 학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 길동기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
할렐루야